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46부 다이묘도 인싸와 아싸가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600년 일본 천하의 패권을 두고서 한판 승부를 벌였던 그 유명한 세키가라 전투. 이 세키가라 전투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것은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그래서 이로써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롭게 천하의 주인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날 무렵 바로 도요토미 가문이 문을 닫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후로 도요토미 가문은 계속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일본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 자리에 올라가지고 공식적으로 에도막부 시대를 개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도막부는요, 오늘날의 이제 도쿄죠. 도쿄에 에도막부가 있고 일본의 천황은 교토에 있었어요. 그렇게 나눠져서 있었고, 당연히 이제 쇼군이 있는 에도가 천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다이묘들이 여전히 존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260여 개의 다이묘들이 각 지방을 나눠서 통치를 하면서 에도막부에게 충성을 바치는 에도막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각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영지를 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번들은 크기가 다 제각각인데, 큰 번들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한 개 도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번도 있었고, 조그만한 번은 우리나라로 칠 때 한 개 구 정도, 그 정도 크기만한 미니 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지 크기가 다 다양했는데, 이 번들은 일종의 각기 소규모 왕국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번들은요, 행정권, 그 다음에 독자적인 재정 운영권, 그리고 재판도 할 수 있어요. 사법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막부에 납부하는 세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각 번들은 대대로 번주 가문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무라이들까지 보유를 해가지고 독자적인 군사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번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도쿠가 가문이 지배하는 천하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뭐 그럴 거면 뭐하러 천하를 통일했겠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는 각 지방의 번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을 또 마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때 좀 착각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일본의 에도 막부를 두고서 이런 통제 수단들이 있으니까 에도 막부는 중앙 집권화가 된 국가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라기보다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에도막부는 중앙 집권화된 국가라기보다는 조선이나 청처럼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봉건 제도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봉건 체제의 완성형이 어떻게 보면은 도쿠가와의 에도막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통제 수단이 있었냐라고 하면요, 일단 각 번들은 사사롭게 화폐를 제조하거나 무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을 추가로 증축, 개축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못하게 막아놨고, 그리고 각 번주들끼리 연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친목치를 막아야 되죠. 만약에 친목치를 허용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계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또 알아요? 도쿠가 막부를 갖다가 엎어버리기 위해서 뭔가를 일으킬지. 그렇기 때문에 막부의 허가 없이 사사롭게 혼인을 하거나 혹은 양자를 데려오는 일이 금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영지를 몰수하는 개혁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걸 이제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선식으로 따지자면은 그 폐서인 있죠, 그죠? 그거하고 되게 유사해요. 서인으로 강등시켜버리는 폐서인하고 유사한 처벌인 개혁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에도막부는 각 번들에게 각종 사역을 부과해서 항상 일정 수준 이상 힘을 소진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참근교대가 있었죠. 그 참근교대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번주들이 1년은 자신의 영지에서 1년은 에도에서 살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참근교대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드는 비용 전부 다 자비로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번들이 참근교대를 통해서 항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힘을 소진하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뭐도 활용되냐면은 조선통신사 접대 그것도 활용이 돼요. 조선통신사가 규모가 엄청난 사신단이잖아요. 거의 뭐 300에서 500명 정도의 사신단이었고 VIP 등급이기 때문에 온갖 그런 대우를 다 해줘요. 통신사들이 오면은. 근데 그 비용도 다 뭐였냐면은 각 지방의 번들이 자비로 마련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만약에 내 영지로 온다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접대 비용 때문에. 더군다나 접대를 소홀히 하기라도 하면은 나중에 막부한테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번들이 항상 힘을 소진하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방의 번주들은 참근 교대를 하기 위해서 에도에 와야 됐고, 그래서 번주들이 머무는 번저가 에도에는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저에는 항상 가족 중에 일부가 또 볼모로 있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에도의 번저는요, 어떤 역할도 하냐면은 각 번들의 대사관과 비슷한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인천 지역의 번주예요. 근데 제 아들을 항상 이 번저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에도 막보고 뭔가 소통을 할 일이 생긴다면은 이 시대에 뭐 전화가 있어요, 팩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마침 번주의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그 업무를 처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에도 막부가 인천에다가 뭔가 지시를 내릴 게 있으면은 번저를 통해서 협조를 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도에 있는 번저는 각 번들의 대사관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여기서 어떤 일도 많이 벌어지냐면은 각 지역의 번저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번들, 라이벌 그런 번들이 뭐 하나 염탐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닌자들이 정말 많이 오갔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또 이 번저를 통해서 막부 정치권과 손을 잡는 등 어떻게 보면은 에도 막부의 정치질의 근간 중 하나가 또 이 번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 번들이 참근 교대를 하기 위해서 에도로 가는 비용도 엄청난 데다가 당연히 이 번저를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게다가 에도 막부는 각종 명분을 내세워서 번저로부터 이런저런 돈들을 뜯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스모데이를 성대하게 개최를 한다. 거기에 뭐 협찬금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막 돈을 뜯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각 번들이 에도 막부한테 상납하는 세금은 없는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마구잡이를 뜯어내요. 이게 뭐하고 상당히 유사하냐면은 중세 유럽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중세 유럽도 각 지역의 영주들이 공식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군주한테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런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또 뜯어내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자면은 왕이 이번에 왕자가 기사로 서임되는데 각 영주들이 얼마씩 좀 돈 좀 내지? 이런 식으로. 야, 우리 공주가 옆나라 왕자하고 결혼하는데 돈 좀 얼마씩 좀 내지? 이런 식으로 돈을 막 뜯어내는 게 되게 좀 이제 유럽의 중세하고 비슷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번들은 이 창근교대 한번 할 때마다 아주 그냥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번저까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번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도 막부 말기쯤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이 번들이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돈을 떼어먹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모라토리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빚쟁이 번주들이 등장을 할 정도로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무라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사무라이가 아니다. 사무라이도 등급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쯤에서 대강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이묘라고 해서 다 같은 다이묘가 아닙니다. 그 다이묘들도 위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위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집단이 인싸 집단이고 어떤 집단이 아웃사이더 아싸 집단이냐. 인싸 집단과 아싸 집단이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각 번들의 위상은 뭘로 결정이 나는 거냐면은 도쿠가와 가문과 얼마나 친근하냐. 사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가장 높은 위상을 갖고 있던 번들은 당연하게도 쇼군 가문의 친척들이었죠. 조선어로 치자면은 종친 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번, 친할 친자를 쓰죠. 신번이라고 불러요. 이들 신번들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알짜배기 땅들, 노른자 이 땅들을 갖다가 영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다만 이거는 조선의 왕실 종친들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조선의 왕실 종친들도 그렇잖아요.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대신에 뭐는 하면 안 된다. 정치 깊숙이 관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영모 리스트에 혹시라도 이름이 올라오면은 아작나는 거죠. 똑같아요. 이 신번들도 상당히 많은 특기를 누리는 대신에 막부의 중앙 정치에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어기는 번들이 꼭 등장을 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위상이 높은 번들. 사실 뭐 신번들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덕후가 가문이니까 그랬던 거고, 그러면 진짜 실질적인 인싸 집단이 어디냐면은 바로 후다이 번들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번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은 대체로 도쿠가와 가문이 힘이 없던 시절, 진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 볼모 생활을 하고 처음에 막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그랬던 시절부터, 그때부터 줄곧 함께 해왔던 가신 가문들이에요. 후다이번들 역시 에도 막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특혜를 받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방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후다이번들은 사실상 에도 막부의 중앙 정치에 근간을 이뤄요. 왜냐면 이들은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애초에 이 사람들이 원래 했던 게 도쿠와 가문의 사무로 보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가신단들이었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연장이 돼가지고 중앙 정치에 참여를 하는 관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후다이 번들은 각 지역의 영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문의 대표를 에도 막부에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쇼군 가문을 직접 보좌하는 자리인 로주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로주 중에서도 대빵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석 로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격으로 따지자면은 일본에 뭐 천황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일본의 왕은 도쿠가와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쇼군이고, 그리고 수석 로주 자리가 총리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로주라는 직위 자체가 정식 관료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집사하고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주인이 좀 딸랑딸랑 하면은 얘 나으리 하면서 오는 그런 집사 개념이라 가지고, 수석 로주도 이게 총리라기보다는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많이 나냐면은 시종장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느낌은 그런데 격으로 따지자면 뭐 한 총리격이라고 일단 대충 때려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번과 후다이번이 에도 막부를 지탱하는 중추라면은 그 외의 번들은 도자마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한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에 있는 애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죠, 쉽게 말해서. 이 도자마 번들은 도쿠가 가문하고 생판남이었거나 심한 경우에는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적대 세력으로 있었던 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은 조슈번과 사스마번이죠. 조슈번은 모리 가문, 사스마번은 시마즈 가문이에요. 특히 이 사스마번 같은 경우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때 당시 번주였던 시마즈 요시히로가 노량 해전에서 이순신하고 맞붙었었죠. 일본에서 상당히 용장으로 소문났고 당시 사스마 군대는 일본 최강 군대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줄을 잘못 찾는 바람에 결국 이 세키가라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뭐 조슈번과 사스마번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도쿠와 이에스가 천하를 빨리 평정할 목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요. 그래서 영지 삭감 정도로 일단 처벌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간신히 가문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들 도자마 번들은 에도 막부의 강력한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도자마 번들에게 정말 각종 과중한 사역들을 부과를 해요. 이들의 중앙정치 참여 역시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슈번, 사스마번, 특히 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요주의였거든요. 가장 크게 감시를 받고 통제를 당하는 번들이었는데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 같은 일부 도자마 번들은 결국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은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나는 거기 중앙정치 안 낀다. 차라리 나만의 노선을 걷겠다 하면서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은 다른 번들과 정말 차원을 달리하는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본에서 봤을 때 지형적으로 서남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서남 웅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서남 웅번에 해당하는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나중에 메이지 위신의 핵심 중추가 됩니다. 이처럼 에도 막부는 신번과 후다이번이 막부를 지탱하면서 중앙 정치를 리드해 나갔고, 또 도자마번은 상당수가 권력에서 소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에도 막부 말기가 되면은 이들 도자마번들 가운데서도요, 중앙 정치로의 진출을 노리는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찐따처럼 아싸 생활 할 거냐? 이제 슬슬 아싸 생활 청산하고 우리도 뭐 좀 해보자. 인싸로 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일부 종신 가문들이, 사실 종신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 안 하는 게 관행이잖아요. 근데 종신 가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나는 예를 들자면 이제 조선의 대원군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질을 해보고 싶다. 근데 자기가 직접 나서기 조금 거시기 하니까 이 도자마번들을 후원해가지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마번들을 중앙정치에 개입을 시켜가지고 그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부의 중앙 권력을 한번 좀 노려보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심을 가진 일부 종신들이 도자마번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에도 막부는 말기가 되면은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불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이 체결이 됐잖아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에도 막부는 이런 위기감이 들어요. 이렇게 서양 오랑캐들하고 연달아서 지금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막부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감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도 막부의 수석 로주였던 아베 마사시로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자마번의 중앙정치 참여를 일부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도자마번의 환심을 사고자 했었던 건데, 정치란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조치는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중앙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신번과 후다이번들의 강력한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전국은 더욱 꼬여만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이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설명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사무라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사무라이가 아니고, 다이묘라고 해서 다 같은 다이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그건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양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반이 아니고, 양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인이 아니에요. 엄연히 반상의도가 있고, 또 중앙 권력을 차지한 세도 가문과 지방에 머물러 있는 향반, 아예 그냥 찌그러진 잔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일본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조선도요, 양반이든 쌍것이든 세도 가문이든 잔반이든 간에 이들을 공통적으로 포괄하는 하나의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성리학이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위 사무라이든 하급 사무라이든, 그리고 인싸그룹 다이묘든 아싸그룹 다이묘든 간에 이들을 공통적으로 포괄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미토학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미토학,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